중국인들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인들의 생각에 대해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늘 좀 의아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큰 차이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현실보다 엄청 높게 보는데 제법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의식이라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관한 그러한 느슨한 시각은 사실 최근 수년 내에 생성됐습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 자신들과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국가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삶은 한국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임금 수준 등을 생각해본다면 그러한 격차인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있는 건 우리도 있다. 거기에 우리는 거대 인구와 영토까지 있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물론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이 가진 여러 능력에 대해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 장단점 모두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어디든 잘 배우지 못한 계층이 현실을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들은 이렇게 단서를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젊은, 평범한 경제적 능력과 교육 수준을 가진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영상과 뉴스들, 그리고 온라인상의 문답들을 통해 그들의 근자감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늘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하기에 보시다가 다소 어이없고 불편한 대목이 있더라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골고루 살펴야 온전한 지피지기가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포털의 온라인 매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가? 우선 분명한 것은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은 21개국에 불과하며 아시아에는 단지 2개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건 보통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부속 국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됐고 거만하기 때문에 얄밉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보자. 1인당 GDP는 3만 달러가 넘어 세계 28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중국의 GDP는 9,600달러 내외로 세계 67위였으니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밖에도 한국은 세계 500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16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이 중 삼성전자는 12위로 한국 최대의 기업이고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포항제철 등이 있다.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삼성전자는 20여 종의 제품이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 분야 이외에도 한국은 문화산업이 유명하다. 몇 년 전만 해도 한류는 중국을 풍미했다. 대량의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이 중국에서 광대한 팬층을 거느리고 있었고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발전된 경험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어느 모로 보나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의 인상 속에 한국은 선진국 같지가 않은 걸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의 빈부격차 때문이다. 소수의 재벌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빈궁한 대중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의 일자리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이다. 경쟁 압력이 너무 높아서 취직이 어렵고 임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의 물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일반인들이 불고기 한 끼를 먹기가 힘들다. 넷째, 한국이 영원히 우주 1위라는 태도이다. 2차 대전 이후 쭉 미국을 섬기는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 중국에 대해서는 천성적인 우월감을 보인다. 전시 작전 지휘권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남을 속일 수는 없다. 다음은 한 온라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국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하는 구독자가 6만 명 정도 되는 채널에 4월 10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那我们今天就来说说韩国究竟是小国还是大国？要了解一个国家，要从多方面来看。下面我们就从韩国的政治、经济、文化、历史、地缘等方面进行解析。第一点，从国土和人口上来看，韩国是个中型国家。韩国面积为10万平方公里，占朝鲜半岛的45%，人口5100万人。如果对比着大国，例如我们国家来说，的确是不大。我们的大浙江省和韩国在人口和面积上相近，浙江省面积10.5万平方公里，人口5500万。跟我国相比，韩国国土和人口是很小，但和很多国家比已经是大的不少。且不说欧洲那些袖珍国家，就凭人口规模，在欧洲国家也是能够排得上号的。因为英国和法国这样的欧洲大国不过就6000万人口的规模，所以说从韩国在国土面积和人口上来看，它是一个中型国家，算不上大国，但绝对不是什么小国。第二点，从政治上来看，韩国依附性太强，属于地地道道的小国。
大家都知道，韩国这个国家是美国一手扶植打造出来的，现在的版图和框架是在朝鲜战争后确定下来的。至今，美国在韩国都有驻军，韩国人也乐享其成，有了美国大兵保护，韩国人自己也放心。所以在政治上，韩国算是美国的附属国，是个需要美国在军事给予保护的小国。第三点，从经济上来看，韩国算得上一个经济强国，但不是经济大国。最新统计数据显示，2019年韩国的 GDP 约为1.64万亿美元，位居世界第11位，人均 GDP 达到3.28万美元，已经达到发达国家的标准。因此，韩国在经济上来看，绝对是一个强国。但我说它不是一个经济大国，是因为韩国国内市场狭小，经济对外依存度高，特别是对我们国家的贸易占了相当重的比例。一旦韩国对外市场出问题，韩国经济也会出现大问题，国家经济抗风险能力比较差。所以说韩国是经济强国，而不是经济大国，那是因为自身经济完不成自循环。第四点，从文化和历史来看，韩国也是一个小国。韩国的文化是属于东亚文化圈，是中华文明输出的范畴，因此深受中国文化的影响。历史上的韩国相当长的时间里都是中国的属国，长达1000年之久。所以从文化和历史这方面来看，韩国是个小国，是属于文明复制型国家。第五点，在地缘上来看，韩国依旧是小国。如果韩国是在欧洲大陆上，那么以它现在的经济实力，在欧洲算得上一个很强大的国家。但韩国地处朝鲜半岛南部，和中国和俄罗斯以及日本相邻，这3个国家都是世界大国，韩国这么一对照，一下子变小了。所以说，大国小国有的时候也是相对而言的。 다음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비교적 진지한 질문과 답변들입니다. 질문은 작년에 올라왔는데 답변은 주로 최근에 달리고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답변이 너다섯 개 정도 되는데 전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사람들이 묻곤 하는가? 20년 전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선진국이었다. 내 주변의 많은 제품은 한국산이었고 한류 문화와 한국 스타는 물결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은 너무 빨리 발전했고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하다고 느낀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또한 한류 문화의 영향도 훨씬 줄어들었고 한국산 제품도 적다. 한국은 중국의 최신 도시들에 비해 인프라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서울은 오래된 도시이기에 한국이 그다지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이며 1인당 GDP는 중국의 약 4배에 달한다. 개발 속도는 느리지 않지만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거 아닌가? 우선 선진국은 경제, 국가 전체적 힘, 군대, 그리고 영토와 영해가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간주될 수 있고 삼성, 현대 등 여러 회사가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면 국가별 생존 게임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아시아, 일본,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에 속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한 드문 국가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고기를 살 수 없고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 경제를 오해하곤 합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고기는 비싸긴 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전해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자 이웃이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70년대에도 중국은 매우 가난했지만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다. 다음은 3월 말 올라온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입니다. 정말 한국을 얕잡아 볼 수는 없다. 숨은 실력은 정상의 대국들과 견줄만 하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첫인상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한국은 너무 작아서 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정말로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다. 그들의 숨겨진 힘은 정상에 있는 대국들에 비견할 만하다. 그들의 기술은 매우 강력하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여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섬유 등이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다. 그들의 제조업 규모는 중미, 일, 독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넘어섰다. 또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6번째 국가이며 세계 3대 반도체 기업 수지에서 한국은 2개 기업을 가지고 있다. 22년 연속 세계 최대의 조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 잠시 추월당했지만 다시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LNG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이다. 2019년 11월 기준 세계 LNG 선박 중 8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세계 5위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고 최근 OECD 국가들 중 최초로 전체 국가를 커버하는 5G 체계를 도입했다. 세계 5대 문화산업 수출국이기도 하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에너지 수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유 능력은 세계 7위를 차지,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미화 7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에서 조사되고 보도된 각국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와 관련한 중국의 온라인 매체의 글입니다. 재미있는 건 자신들이 별도로 또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이미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외국인 중 80%가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은 긍정적 태도가 90%를 넘어섰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평가가 66%, 약 70%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가장 낮은 20%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음식이 40%, 음악이 22.8, 한국문화 19.1, 한국의 미가 14.2%를 차지했다. 지난번 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약 260명이 참여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4대6 정도를 차지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견기업이긴 한데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죠.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정말 한국의 훌륭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삼성, SK하이닉스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소, 중견 기업들 우선 최대한 뭐 생각나는 대로 다뤄보고 다른 분야로도 한번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업체는 ITM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뭐 깊게 오늘 다뤄볼 건 아니고 오늘은 간략하게 뭐 핵심 포인트 정도만 이 기업이 그냥 ITM 반도체가 요런 거 하는 기업이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핵심 포인트만 다뤄보고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 ITM 반도체는 아무래도 제가 칩스앤미디어나 그 전에 텔레칩스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준이라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기에 정보도 좀 부족했는데 ITM 반도체는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 수준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기업이라서 정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래서 뭔데겠죠. 오늘은 거의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소형 IT 기기용 2차 전지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간에 분리막이 깨진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면 화재라든지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근데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ESS 이런 대형, 중형 이런 쪽보다는 아주 작은 소위 에어팟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 에어팟에도 당연히 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애플의 에어팟에도 아주 많이 공급하는 회사고 삼성에도 엄청 공급하고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술력 혜자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보호 회로는 여기부터 조금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노래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M이라는 게 2차전지 보호회로를 보통 일컫는 말인데 프로텍션 서킷 모듈로서 프로텍션 IC랑 FET이라는 스위치, 이게 스위칭이죠. 그 PCB에 실장한 소위 조리품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IC와 FET을 원칩화시킨 POC, 그러니까 프로텍션 원칩이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PMP, 즉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로 생산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하게 이상한 용어들 제가 쓰면서 말했는데 요거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결국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PCM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전지 보호회로가 PCM이구나. 오케이. 근데 ITM 반도체에서는 PMP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겁니다. PMP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ITM 반도체만이 현재는 만드는 제품이고 이것이 바로 ITM 반도체의 기술적 해자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PCM이 많이 쓰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PMP를 만드는 이 ITM 지 혼자 뻘짓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PCM, 제가 소형 IT 기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PCM과 PMP의 차이는 결국 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소형 IT 기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그렇지만 재료의 크기, 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료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래야지 휴대폰,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고, 에어팟 귀에 편안하게 끼고 가볍게 들고 다니려면 작고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요소는 보호 회로에 마저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PCM이 프로텍션 IC랑 FET을 조합해서 만드는 스위칭 조립형 제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PMP의 원천이 되는 POC는 원칩 구조라고 언급드렸죠. 당연히 원칩 구조가 투칩 구조보다 경쟁력이 더 작고 있겠죠. 특히나 애플의 스마트폰 2차전지 보호 회로는 듀얼 PMP가 장착되어서 판매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삼성에도 물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는 사실상 이 POC 및 PMP 출하량 기준으로 거의 이 회사가 삼성의 제품을 조금 과장하면 100% 다 납품한다, 독점 납품한다 할 정도로, 물론 독점은 아니에요. 한 9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납품하고요. 애플에도 처음에 한 2017년도에는 2% 정도 이 회사에서 물량을 시험 삼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있다. 20% 정도 된다. 애플의 그 사내 양 중에 20% 정도는 이 회사에서 납품한다라는 것을 IR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른 면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액, 매출액 이런 것들 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측면에서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반이 넘어요. 70%가 훨씬 넘습니다. IPO 이후에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요. 진짜 경쟁력이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래도 IPO 직전에 회사가 홍보 공세를 엄청 펼치다 보니까 IPO 때 사서 이득 보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이 회사는 IPO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그러니까 주가 전망이 아니라 향후 기업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게, 에어팟이 실제로 애플의 신성장 동력으로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 QCY나 물론 삼성의 갤럭시 버즈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일단 이 제품이 얘네들이 PMP를 납품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 에어팟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고, 유선 이어폰에서 일단 무선 이어폰으로 전환되는 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실제로 매년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 기업의 한 38% 정도 19년에 양호한 편이고요. 순이익률도 대폭 개선됐고, 물론 제가 일전에 언급드린 칩셋미디어라든지 이런 팹리스 회사처럼 원가 매출 구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애플, 삼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 회사에. 그리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 또한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런 회사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인데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인데 적절한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적절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적절하다면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회사 같습니다.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그 밸류에이션 분석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살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가격이 쌀 수가 없습니다. 자, 매번 언급드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느껴지셨겠지만 말이 꼬이네요. 이런 어떤 국위 선양하는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 회사가 2차전지 보호회로를 만든다고 해서 또 대형 ESS나 전기차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단어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차전지 보호회로?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ESS,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쪽으로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전망은 그쪽으로 또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소형 IT 기기의 2차전지 보호회로에 특출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뭐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원가 매출 구조가 그렇게 뭐 단기 순이익률 한 10% 물론 훌륭한 거지만 원가 매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이폰 11에는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 회사 분석 보고서 같은 곳에 PNP 매출이 2018년을 기점으로 그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이제 확대하는데 물론 애플에서는 아직 한 20%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 아이폰 이제 12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정기적인 아이폰 이제 애플의 납품 업체로서 한번 큰 또 도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애플이나 이제 삼성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다 하면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 항상 원픽으로 고려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애플과의 공급 계약이 아직 한 20% 선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그 여유가 남아있고 그쪽에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를 것 같고 삼성은 이미 한 90% 애가 공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유지되는 그런 쪽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 쪽도 거래가 작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미래에 대한 예측, 방금 어떤 확대되냐 마냐 유지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신생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가 이런 거 요즘 뭐 재미로 저는 기업의 미래를 같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같은 거, 또는 몰락하는,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커가는 과정을 트래킹하는 게 참 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이걸로 뭐 돈 벌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 취미 생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못하고 과거를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취미 생활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응원하고 저는 그런 거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한 기업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PNP는 애 혼자 만드니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에어팟에 들어가고 뭐 삼성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고 아이폰 11에 들어가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서 국내 삼성을 넘어서서 화웨이 또 오포, 비보 등까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제발 좀 공급해주세요. 막 중국에서 빌고 이런 고객사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ITM 반도체 제가 또